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적으로 퍼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발표된 확진 현황을 보면 1일 신규 확진자의 절반가량이 수도권 밖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대구 지역의 경우 지난 19일에 시작된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158명까지 늘어났는데요. 감염된 종업원들과 이용자들이 여러 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진자가 나온 유흥업소가 15곳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문제는 대구 집단 감염이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유흥주점을 찾아 지역을 넘어온 구미와 울산 확진자에서 비롯됐다는 점인데요. 방역당국은 울산의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대구로 퍼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 원주에 이어 이번엔 춘천에서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요. 확진자들이 이용한 유흥주점이 14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또다시 큰 변수로 떠오른 겁니다. 세종에 이어 경북과 제주에서 조심스럽게 초중고등학교 매일 등교 수업이 시행될 상황에서 아이들은 또다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건 아닌지 마음을 졸여하는 처지에 놓인 건데요. 기본 방역 수칙을 어기면서까지 즐긴 잠깐의 유흥이 아이들의 세상을 더욱 좁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민주당이 백신 투기를 열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청명을 기초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향후 남북미 관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과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로나19 현황부터 살펴봐야 할 텐데 이 주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가 궁금하네요. 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38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 검사 줄어든 영향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안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신규 확진자 경로별로 살펴보면 이 중에 국내 발생이 이제 513명이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이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53%까지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원래는 60% 이상이 됐는데 50% 초반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뭐 일부분 수도권에서의 어떤 확산세 이런 것들이 일부 좀 이 지체되는 면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점들은 이제 좋은데 다만 또 역으로 얘기하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사실은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의 경우에 지금 48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고 충남 28명, 제주 19명, 강원 18명, 경남 17명 이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지금 신규 확진자가 쭉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는 그런 국면 역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대구의 경우에는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가 지금 158명까지 불어난 상황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충남 아산의 경우에는 뭐 온천탕 관련 확진자 그리고 대전에서 교회 관련 확진자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왜냐하면 수도권 비중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역 비중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지역의 숫자가 일단 많이 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 지역 상황이 지금 상당히 안 좋은데 이거는 이 지역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숫자가 이제 1차적으로 지금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구 유흥주점발 연쇄 감염 이게 좀 심각해 보입니다. 30대 후반 구미 울산 확진자 일행이 지난 12일에 대구 북구에 한 호텔 지하 유흥주점을 방문한 뒤에 여기서부터 그럼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적 확진자가 158명에 이르는 상황인데요.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난 배경에 변이 바이러스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인다는 게 두 번째로 좀 심각한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들을 기존 확진자와도 좀 별도로 분리해서 치료를 하고 또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이용객을 형사 고발하는 등의 이런 강력한 대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좀 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유흥업소 등을 통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 춘천의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난 18일부터 일주일간 29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라는 게 춘천시의 입장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광주, 춘천, 울산, 부산 이런 경우에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울산에서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 집계에 따르면 3월 8일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확인된 이후에 5월 24일까지 총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감염이 됐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좀 영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인도 이렇게 주요 4가지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 중에 영국 변이로만 대상을 한정하면 울산이 지금 전국에서 감염자가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지방에서 열리는 각종 축제, 행사 이런 것들도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뭐 또는 이제 온라인을 병행해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방에서의 어떤 이런 확산세가 지금 심상치 않아 보인다. 참 문제입니다. 네. 청취자 2828님께서도 답답하고 힘든 일 많은 건 이해가 가는데 꼭 유흥으로 풀려고 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잠시 유흥은 좀 미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또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지금 유흥업소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걱정스럽고 특히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일종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라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대구시는 지금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서 강경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에 대구에서 이제 발생한 확진자가 48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40명이 지금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더 이제 좀 확진세가 좀 강력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업소에서 제공하는 좁은 원룸에서 이제 함께 생활을 한다든지 또 이 업소 자체가 지하에 있거나 창문이 없는 밀폐된 이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감염이 빠르게 확산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확진자의 다수가 경제활동 인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동선이 광범위한 것도 사실은 좀 유행을 확산시키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가 분석을 해보면 감염 재생산 지수가 지금 2.0을 넘는 상황이어서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가족, 지인, 직장 등으로 이 유흥업소발 감염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는 특별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30일까지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 종사자들에 대해서 전수 진단 검사를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칙이나 이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고발을 하고 그리고 구상권을 또 행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이 세종시 소담동 한 어린이집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을 했는데 어나 8명, 어나의 가족 3명, 교사 등의 직원 6명, 직원 가족 3명 이렇게 20명이 이제 확진자가 이제 나온 겁니다. 최초 감염자는 40대인 보육교사였는데 무증상 상태에 코로나19 감염이 확인이 됐고요. 또 이 같은 날 이제 어린이집 학부모 1명이 증상을 보여서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이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져서 이 해당 어린이집의 원화, 교사, 가족 등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어린이집은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폐쇄가 된 상황이고요. 이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 가족 등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오후 잠정 집계치, 그러니까 9시 집계가 혹시 나왔습니까? 오늘 오후 9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435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어제 같은 시간하고 비교하면 45명이 이제 줄어든 그런 이제 숫자입니다. 그래서 내일 발표될 이 0시까지의 신규 확진자는 아마 500명 안팎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오늘하고 양상이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평균 이제 확진자를 이제 쭉 이제 일주일간 확진자를 평균을 내보면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소 숫자가 좀 주말 효과다 뭐다 해서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겠지만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지금 어떤 상황은 여전히 이제 안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또 그런 수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앞서 대구, 세종시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비수도권이 여전히 4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이제 확진자 숫자가 나왔다 이 말씀도 드립니다. 자, 코로나19 예방 백신 문제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접종 예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60세에서 74세 고령자 사전 예약률은 약 56%인데요. 다음 달 3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제 좀 높아질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다소 이 숫자만 가지고 보면은 좀 속도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브리핑을 보면은 80대 이상 225만 명 가운데 11만 9천여 명이 지금 1차 예방접종을 받아서 이 연령대 이제 접종률은 51%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전반적으로 좀 접종 속도를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물량, 이 60세 이상을 위한 물량의 경우에는 사전 예약 기준으로 지금 예방접종 기관에 순차적으로 배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접종은 오늘 27일부터 65세 이상 예약자에게 이루어지고 60에서 64세 대상자의 경우에는 다음 달 7일부터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고 사전 예약을 한 경우에는 예약 날짜에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접종을 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율이 0.44%에 불과하다. 백신을 좀 적극적으로 예약이든 아니면 접종을 좀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한 주간 전체 예방접종 수가 553만여 건인데 이 중에 2만 4천여 건 이상 반응이 신고가 돼서 말씀하신 대로 신고율이 0.44%였다는 건데요. 신고율은 그런데 신고 사례 중에 95.3% 2만 3천여 건은 근육통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면역 반응에 해당하는 이러한 사례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6% 1,129건은 이제 뭐 사망이라든가 아나필락시스 의심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반응 사례였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연관성이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례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령대를 나눠서 보면은 18에서 29세가 2.5%로 이제 이상 반응 나타나는 게 가장 높았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그런 신고율이 2.5%로 가장 높고 75세 이상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백신 종류별로 보면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0.81%, 화이자 백신 0.18%여서 좀 백신별로도 일부 차이가 있는 그런 이제 수치인데 사실 이제 절대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이제 큰 숫자의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이죠.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망자 현황은 148명이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60명, 화이자 88명으로 이걸 또 이제 10만 명당 접종 기준을 좀 적용해서 보면은 네. 거의 사망 신고율이 비슷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나온 결과로 보면 백신의 종류와는 크게 무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젯밤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어제 저녁 11시 6분쯤에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글로벌 백신의 파트너십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등의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협력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과 별도로 한미 양국의 이제 주요 이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의 기업의 경영자들이 참석한 이제 행사에도 참석을 했고, 또 20일 날 한미 백신 기업 파트너십 행사, 여기도 참석을 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국내 기업들의 약 44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약이 발표가 됐고, 무엇보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더나사와의 백신 위탁 생산 계약, 그리고 백신 연구 개발을 위한 각종 양해 각서, 이런 것들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좀 강조를 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들을 위한 이 백신 접종, 이것을 책임진다, 이렇게 발표한 것은 그야말로 이제 깜짝 선물이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제 예민해하는 이제 북한 인권 대표, 이런 것들을 바이든 행정부가 먼저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성김 대사를 어쨌든 이 대북 특별 대표로 임명을 했기도 했고, 그리고 싱가포르 성명이라든가 또 판문점 선언, 이런 것들의 연장선에서 협상을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의 대화가 준비됐다, 이런 신호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의전이 스가 일본 총리하고 좀 비교된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랑 만날 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는 마스크를 이제 2겹씩 끼고 상당히 좀 방역 수칙을 강하게 지키는 그러한 어떤 의전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에 마스크 착용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크 없이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네. 회담을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일본 언론들은 이거 뭔가 우리와는 대접이 좀 다른 거 아니냐, 이러한 일부 보도도 하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점심 식사도 상당히 좀 강조가 됐는데요. 우리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크랩 케이크라는 이러한 음식이 포함된 이러한 식사를 제공을 했는데,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햄버거를 제공을 받아서 이건 자국 내에서도 이제 이건 좀 너무 좀 그렇지 않느냐, 네, 이런 비판이 좀 나왔는데, 크랩 케이크라는 것은 사실 생소한 음식 아니겠습니까? 네. 이 게살과 게살 또는 이런 갑각류들의 살을 이렇게 다져가지고, 네, 그것을 이제 전분이나 마요네즈, 네, 이런 것들과 함께 계란, 이런 것들과 함께 뭉쳐서 튀기거나 굽는 요리입니다. 네. 요리에도 뭐 일가견이 있으시네요. 네, 제가 만들어 본 적은 설명하는 거 없고요. 네. 보니까. 미국 북동부 지역의 특산물입니다. 갑각류는. 네. 근데 문 대통령이 뭐 해산물 좋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스가 총리는 햄버거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햄버거 손도 안 댔다고 그렇게 얘기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부에서도 하테마 유키오 총리,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외무성이 뭐 이벤트성으로 준비를 한 것일 텐데 그마저도 이렇게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의전은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등의 논란이 이제 이어졌었죠. 외교의 시작과 끝은 의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니까요. 이렇게 사소하게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 뭐 국제적으로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예정이 없던 주례회동을 가졌다고 하네요.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주례회동을 진행을 해서 이 방미 성과를 경제협력, 백신,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렇게 분야별로 각 부처에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라. 그래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이 한미정상회담이 실질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실행에 만전을 기하라,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추진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등의 핵심 산업, 그리고 백신에 대한 범부처 TF를 구성을 해서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고요. 또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뭐 이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돼서 대만 문제라든지 남중국해 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된 거에 대해서 네. 중국이 일부 반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중국의 양해나 또는 이 내용에 대한 어떤 중국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외교 대책, 이런 것들도 같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정치권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한미 관계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변화의 계기에 들어섰다.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돼서는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또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함께 극복하는 백신 동맹이 이제는 좀 완성됐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코로나19 백신 생산 역량을 갖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 우리가 도약을 하게 됐다. 이러한 평가도 함께 이제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좀 너무 또 낯뜨거운 호들갑이다라고 좀 비판을 했는데요. 네. 이 청와대와 여당의 자화자찬은 과도한 경강부회이다. 특히 백신 문제는 약속음을 받아온 것에 불과하고 북핵 문제도 실질적 진전을 위한 그런 구체적인 제안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었다라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들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 반응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백신 수합부 체결하지 못한 부분 이걸 좀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네, 청와대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미국 측에서는 지금 백신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정 국가와 백신 수합부 체결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정이 있고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소득 수준도 높은 데다가 백신 공급에 있어서도 이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나라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저소득 국가를 놔두고 한국에 대해서만 백신 공급을 하는 것은 국내 여론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생각이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군 55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것은 한미 동맹의 어떤 특성을 고려한 우리 측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준 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백신의 한국 내 위탁 생산과 함께 영구 협력을 강화하기로 확대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뭐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까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이 실제로 뭐 공장을 뭐 만든다거나 아니면 위탁 생산을 한다는 게 논의가 어디까지 가 있는 겁니까?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이제 들여와서 완제 충전의 방식으로 3분기부터 이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 수억 회분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공급한다. 이런 내용의 이제 계약을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노바백스의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이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을 했는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독감까지 같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백신 개발을 함께 한다. 이런 네. 점들을 이제 양해를 구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모더나가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하는 것 외에도 잠재적인 어떤 한국에 대한 추가 투자 그리고 생산 관련 논의 협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이제 양해각서에 서로 이제 서명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아마 모더나사가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국내에 이제 생산 기반을 늘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력 채용을 위해서 상당히 또 노력을 하고 이런 점들을 이제 좀 고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한 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KBS 뉴스9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정부가 모더나하고 체결한 양해각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mRNA 백신 개발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서 이 백신 기술에 대한 어떤 기반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표했고요. 네. 그다음에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될 경우에 여기서 생산된 백신 물량을 국내 접종에 이제 쓸 수 있는 거냐. 네. 이 점에 이제 상당히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정은경 청장은 일단 이렇게 위탁 생산을 하게 되면 국내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물량 공급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진행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즉 별도의 어떤 협상이나 협의 이런 것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인데 다만 어쨌든 국내 생산 기반이 있기 때문에 국내 백신을 이제 좀 공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추후에 이뤄질 이런 협상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설명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 때 공동 성명에 대만 문제가 언급이 됐다고 하던데 중국 측이 우려를 표명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오 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 공동 성명 내용에 우려를 나타낸다라면서 이 대만 문제하고 남중국해 문제가 공동 성명에 있는 거에 대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대변인은 대만 문제 중국의 순수한 내정 문제인데 이것은 외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 국가들은 언행을 신중히 해야 되고 불장난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남중국해에서는 이미 각국이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이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로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된다는 식의 그러한 언급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의 그러한 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렇게 지금 이 반발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 미일 정상회담 때 나온 그 공동성명에 대한 반발과 비교를 해본다면 네. 상당히 수위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미일 정상회담 때는 그때도 이제 대만 문제가 언급이 됐지만 홍콩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자치구, 뭐 티벳, 이 센카쿠 열도 이런 문제, 네. 중국명 다오이다오죠. 이 문제들이 다 거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수위가 높은 이런 반발을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미국의 입장을 공동성명에 상당히 반영해 주면서도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또 수위 조절을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좀 제한돼 있는 어떤 반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청와대 혹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일단 청와대는 중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조화롭게 같이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고 이번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도 이런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라고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 문제의 경우에는 양안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영내 정세 안정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는 점을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소식 전해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어떤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과도 있고 한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뒤 인터뷰 시간에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김한종 의원과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좀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백신 치료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성격의 위원회입니까? 일단 이 백신 치료제 특위에서 오늘 이제 좀 논의한 이런 내용은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백신을 접종한 거에 대한 이제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예로 든 것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경우에 이제 뭐 이런 연령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푸는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한 이제 분들이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출입을 좀 자유롭게 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 그리고 자발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령 제한을 푼다든지 이런 방안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 예술 분야에 대해서 백신 맞은 사람에 한해서 QR코드로 자유롭게 이러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 이런 방안을 좀 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했다는 건데요. 일단 정부가 이러한 안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고 적극 반영해 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발표될 것인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밖에도 밤 10시 이후 출입 제한 조치 이것도 이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조치를 취한다든지 또 다른 나라와의 백신 여건을 상호 인정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든지 이런 방안도 같이 이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뭐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60세 이상의 그 예방률이 떨어질 경우에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연령층에도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그러니까 백신 예약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도 지금 인센티브를 좀 제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모로 이제 백신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혼란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도 이제 백신 접종을 유도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전문가들도 하고 있는 건데요. 관련 여론조사도 좀 발표가 된 부분들이 있는데 TBS하고 한국사회 여론조사 연구소가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네. 응답자의 49.4%가 인센티브 제공을 찬성을 했고 40%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결과는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이 가능한데요.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백신 2차례 접종을 다 마칠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확정해서 발표한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네. 좀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자체적으로 마련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 공시가격을 직전 연도에 5% 이내에서만 올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재산세 감면 기준을 지금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여당은 이제 9억 원 이하에 대해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더 많이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종부세 역시 지금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면 이제 적용 대상이 아닌데 이 기준을 12억 원까지 늘려서 좀 종부세 역시 실질적인 어떤 감면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 주장을 했고요. 또 양도소득세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에 보유, 거주 요건을 다 채우면 9억 원 이하에 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지만 이 기준을 12억 원 이하로 조정을 해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을 더 늘리자 이게 핵심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대출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도 방안을 내놨는데요. 지금 LTV하고 DTI 우대 비율이 이 현재 서민과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10%포인트를 더 주게 돼 있는데 네. 이걸 20%포인트까지 좀 늘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에 취득세를 감면받는 대상을 늘려야 된다라고도 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민주당 일각에서 나왔던 주장이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공시가 12억 원이라고 하면 실거래가로 한 15억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대상을 지금 재산세에 감면해 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좀 민주당에서 정리가 안 된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먼저 이 대책을 발표했다. 이거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 사실은 지금 여당이 뭔가 지난번 재보선 패배 이후에 부동산의 대책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이제 대안을 이제 내놓으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하나의 가닥으로 정리가 좀 안 되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부세,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그리고 대출 규제율을 얼마나 완화할 것인가 각각의 쟁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한 분들도 있고 그 반대의 어떤 입장에서 더 이상 네. 완화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한 분들도 있고 지금 부딪히고 있어서 뭔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느낌인 건데 여기서 국민의힘은 자기들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금 용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하나로 수렴할 수 있는 의견을 선제적으로 지금 제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떤 대안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대안 세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그런 정치적 행보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야당은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집권 여당 아니겠습니까? 빨리 그렇습니다. 논의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텐데 내일로 예정됐던 부동산 정책 의원총회를 이번 주 목요일로 또 연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모로 부동산 세제 조정이라든가 주택 공급 방안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논란이 더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민주당은 내일 진행되는 의원총회에서는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돼서 향후 후속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기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문제는 목요일쯤에 이제 정책의총을 열어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민주당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정의당이 이제 특위위원장직의 사퇴를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일부 언론에 김진표 위원장, 이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위원장의 부부가 처남일가와 함께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 일대 토지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 진행 중이다. 이 땅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김진표 위원장이 이 사업의 건축주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사업이 완료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은 김진표 위원장은 최근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는데 이게 이제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에서 지금 당장 손을 떼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정의당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서 이 김진표 의원의 건축 사업은 수익이 발생하는 영리 업무인데 그렇다면 민주당 특위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네. 일단 김진표 의원실 측은 이 토지는 1988년에 장모로부터 이 김진표 의원의 상속을 받은 것인데 건축 사업을 하겠다는 처남에게 땅을 팔겠다고 했지만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토지 사용에 동의를 해준 것뿐이다. 지금 김진표 의원에게 사업권이나 수익 지분은 없다. 그동안 재산 신고를 꼬박꼬박 해왔고 실제 가치도 알려진 것만큼 큰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동산 문제를 촉발시킨 하나의 기폭제가 됐다고 해야 될까요? LH 투기 의혹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에 LH를 어떻게 할 것이냐, 조직을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는데 정부가 조만간 발표를 할 예정이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달 안에 최종적인 혁신안을 내놓겠다라는 건데요. 일단 언론에 이 보도되고 있는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혁신안은
LH를 한 개의 지주회사에 이제 좀 들어가는 자회사로 이제 두고 이 자회사의 기능을 두세 개로 이제 나눠서 한 개의 지주회사에 두세 개의 자회사가 이제 포함되는 이런 구조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LH는 토지와 주택, 도시재생 등의 주택 공급 기능만 담당하게 되고 주택 관리라든지 상담, 사업 관리 이런 것들은 나머지 자회사가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에 이제 상해 지주회사는 뭐 주거복지공단이나 이런 형태가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거 뭐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보니까 조직을 뭐 지주회사 체제로 바꾸겠다 이런 얘기도 뭐 나오기는 하던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정확한 얘기는 아직까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다만 들고요. 언론의 평가는 다소 지금 박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주회사로 쪼개는 게 뭐 그 전에 이제 LH를 해체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혁신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최종안은 이것보다는 좀 진전됐으면 한다라는 평가들이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고 12주기였는데 여야 정치인들이 봉하마을을 찾았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경남 김해 보항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이 거행이 됐는데요. 방역 상황을 좀 감안해서 권양숙 여사 비롯해서 각계 인사 70여 명만 참석을 했는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대행 이렇게 여야 지도부는 물론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또 추도식에 대거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에는 김경수 경남지사하고 따로 회동을 하기도 했고 또 정세균 전 총리는 정치 검찰의 검찰 정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검찰공화국 전략을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또 메시지를 따로 대서 상당히 많이 이제 보도가 됐고요. 이 추도사는 김부겸 총리가 했는데 좀 우공이상의 마음으로 지역주의를 넘어서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고자 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러한 유지를 좀 잊고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정치적 견해가 좀 충돌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타협해 나가면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네. 근데 정치인들이 뭐 노무현 정신에 대한 언급을 했는데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 해석은 제각각이었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뭐 이런 대권 주자들도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찰 개혁 이런 식의 이제 여러 가지 차별화된 메시지를 이제 내놨는데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낡은 좌파 패러다임과 맞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을 생각한다. 잠시 오해를 받더라도 원칙에 충실했고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었던 사안들 예를 들면 대우자동차를 방문을 해서 일부 불가피한 정리해고를 감수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사연 그리고 2002년에 효순 미선양 사건 당시에 시청 촛불 집회에 불참한 사연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서 과거이자 미래인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하겠다. 이런 이제 좀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신을 거론을 하면서 어떤 실용 정신, 민주주의의 정신, 그리고 통큰 소통, 그리고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통합의 정신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또 강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을 또 낳았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무현을 팔아 정치적 있어보일 챙겨보겠다는 장사꾼 신보, 정치꾼 신보다 이러면서 범여권 행태를 또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지난번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도 그때도 5.18 정신이 뭐냐 이거 가지고 정치권 해석이 좀 엇갈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여야가 극과 극의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국격이 느껴진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호평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성과 40에 실망 70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박한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김한정 의원 연결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한정입니다.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의제도 많았고 그리고 또 상당한 기대를 모았기도 했는데요. 이번 회담 네네. 성과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예,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졌고요. 또 새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 정책, 또 한미 동맹에 대한 일각의
걱정이나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뭐 점수를 매긴다면 30점짜리 회담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원님은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점수라기보다는요, 수미 양가 네. 생각한다면요. 네. 수나 우의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네. 야당에서는 양 아니면 가 낙제점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서 좀 섭섭했어요. 네. 그런데 국민들도 대다수 이번에 잘 됐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언론 일반의 반응도 그렇고요. 야당이 좀 도리어 시샘하거나 좀 곤혹스러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도리어 야당이 지금까지 제기해왔던 한미 동맹에 문제 있다, 뭐 또 외교 참사 걱정된다,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미 동맹 굳건함을 과시했고요. 외교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환대 우리 국민들이 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진척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협상 의지, 또 외교와 대화로 푸겠다라는 그런 선언,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외교적 성과죠. 네. 또 국회 한반도 포럼 대표이시기도 하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북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한미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거든요. 예. 일종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 북미 간에 합의했던 그 내용, 남북 간에 정상 간에 합의했던 내용을 일단 토대로 해서 뭔가 거기서부터 이제 북미 관계나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2018년의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지도자가 만나서 회담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미국과 북한 전쟁을 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관계 개선을 선포한 거거든요. 네. 그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핵심도 그거였습니다. 북미 관계 개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적대 청산이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 이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핵 핵 문제를 외교로 대화로 해결해 나가겠다라는 방향 제시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 대화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그런 여건을 조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북의 호응에 따라서 대화의 진척도 예상될 만큼 중요한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바이든 대통령께서 그런 대북 메시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발표한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 면에서는 북도 즉각 반발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궁금함을 가지고 또 북미 대화에 대한 새로운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을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집권 시절에 싱가포르 선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협상을 주도했던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대북 정찰 특별 대표로 깜짝 지명했다. 이런 소식도 들렸는데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대북 메시지입니다. 성킴은 북한이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대화파 인사고요. 네. 또 북을 이해하고 있고 협상 경험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북에 이미 과거의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당장 투입해도 될 만큼 준비된 그런 대표지요. 상당히 잘 고른 인선이라고 보고요. 특히 미국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대북 특사를 임명하는 것은 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성킴 대북특별대표 임명에 대해서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런 대북 특사라는 중책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적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는데요. 이번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청와대 관계자는 네네. 본격적인 협상이 기대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북한이 어떻게 호응할 것인가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즉각적인 호응은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이 이미 네. 일종의 침지전, 농성전에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하노이 결렬 이후로 김정은 북한 지도자가 상당한 체면 손상이 있었다고 스스로 보고 있고 대내 결속이 중요한 만큼 경제 다그치기 그다음에 방역 초비상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지도자가 바로 대미 화답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북의 입장에서는 여건이 부족하다. 충분한 이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것 같아요. 네. 북은 북대로 적대 중지, 적대 청산, 네. 적듯이 하지 않겠다라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내용적으로는 제재의 부분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들이 우리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네. 북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더 이상 미국이 줄 게 없다. 일단 대화 테이블로 나오면 그 테이블에서 협상하자 이런 뜻 아니겠어요? 또 어떻게 해석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는 북측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예, 미국 외교관들은요.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항상 그 표현 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자, 협상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만큼 상호 탐색전, 물밑 기세 싸움, 삿바 싸움을 하겠죠. 그리고 대화 전에 이미 전략을 다 공개하는 상황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북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 이제 북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그간의 북미 접촉의 역사 그동안 또 일정한 진전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봅니다. 이거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북한 인권 문제 거론하고 또 네.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문제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곳에 북측이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낄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북인권 거론에 대해서는 북은 1인 지도자 신성화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부분에서 내정 간섭이고 적대행위라고 간주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는 거지 그거 가지고 전쟁하자 판다 깨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유엔 제재 문제는 북이 지금 하노이 결렬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 남측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대목이 그겁니다. 남북 지도자가 판문점 선언 그다음에 평양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 접근을 받고 네. 또 북 김정은 지도자가 금강산 개성 재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에서 또 희망적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네. 남쪽이 원한다면 하자는 식으로.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미국 눈치 보기만 하고 제대로 남쪽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섭섭함이 굉장히 뿌리 깊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유엔 제재 자체가 큰 걸림돌인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 사이에 독자적인 공간을 열어갈 필요도 있다. 유엔 제재는 북의 핵 도발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주지 남북 간의 평화 무드의 고양과 북의 자제 또
대화 협력으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 조성마저도 가로막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영역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남북 간에 다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겠느냐, 이 속도전에 관한 문제가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언제쯤부터 좀 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북은 임기 말 한국 대통령과 협상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임기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냉정한 현실은. 그래서 북이 상당한 보장과 확신이 서지 않은 상황에서 대남 자세 전환을 급격히 가져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우선 북미 여건을 개선하고 또 북이 자신의 입장과 요구를 관철시키는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그러나 이번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협상, 대화의 방점이 찍힌 대북 메시지를 보낸 만큼 네. 한국 남북 관계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지금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도 좀 자극할 수 있다. 왜냐면 미사일 사거리가 완전히 해제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는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그런 면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중국이 한국의 미사일 능력 강화가 중국 본토를 겨냥하고 중국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중국의 반응을 좀 더 봐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중 외교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금 청와대에서는 중국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하거나 자극할 필요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대중 외교도 함께 해나가야죠. 중국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어떤 반응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대만 해협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했는데요. 중국은 대만 대자만 나와도 모든 나라에 대해서 그럽니다. 그럼 다른 의미는 없다고 보세요? 예. 그런데 지난번에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홍콩, 미국으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공동선언의 명시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경극 반발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한미 회담에서는 정상 발표에서는 다 뺐지 않습니까? 네.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우리 대한민국 배려도 있었다고 보고, 또 중국도 그런 면에서는 극반발을 하지 않고 상당히 정제된 대응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에 중간에 줄타기 외교를 하다가 이번엔 미국 쪽으로 쏠렸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앞으로 한중 간의 관계를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모든 외교 관계에서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큰 성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성과였다고 보는 게요. 대한민국 위상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우리 안보를 위해서, 또 우리 경제를 위해서 미국도 한국을 필요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국이 필요한 만큼 중국도 한국이 필요한 그런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네, 우리의 그런 자주성 있고 또 일관된 그런 평화를 위한 노력, 그리고 주변 강대국과 다 잘 지내겠다는 그런 외교 성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이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오전까지 황사의 영향으로 곳곳에 황사가 섞인 흙비가 내리겠고 종일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